하겠습니다. 문제풀이 111페이지 제4절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입니다.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손해배상에서 한 문제, 보정 설정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출제가 됩니다. 요약집은 68페이지에 있습니다. (111페이지) 23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해서 가입한 보험은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의 성질을 지닌다. 예, 보험이나 공제나 똑같습니다. 보험, 공제, 공탁 세 개 중에서 하나만 가입해도 되고 세 개 다 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때 공제는 보험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개인 택시 공제 가입하면 그게 자동차 보험 가입한 거나 똑같다고요. 개인 택시는 공제 가입하죠. 개인 택시 공제, 자동차 보험 가입 안 하고요. 보험하고 공제하고 똑같습니다. 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의 성질이 있고요. 2번 공제제도는 개업공개사가 거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정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다. 예, 공제나 보험이나 다 똑같습니다. 3번 중개보조원이 중개무에 관하여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했는데 법 제15조 2항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요약집 30페이지. 요약집 30페이지. 요약집 30페이지 맨 밑에 8번째 줄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개업공개사가 고용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본다라는 말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 업무상 행위입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하다 직원이 싸움해가지고 손해 입힌 거는 업무상 행위 아니니까 책임질 필요 없죠. 이때 업무상 행위인지 아닌지는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X.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주관적 나오면 무조건 X. 우리 주관식 시험이 아니죠.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주관적은 주인 관점, 객관적은 손님, 고객 관점이 객관적입니다. 우리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주관식이라는 건 뭐예요? 출제하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저도 지금 대학원에 강의하고 있는데 주관식으로 내는 게 있어요. 주관식 내면 채점 어떤 주관식으로 내놨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요즘은 학생들이 이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학점에 대해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신청했는데 왜 저한테는 점수 이것밖에 안 줍니까? 누구 친구는 보니까 똑같이 썼는데 똑같이 베끼는데 점수 더 잘 나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럼 찾아가 친구까지 그럼 깎아줄게 점수. 이렇게 하니까 뭐 됐고요. 됐어요. 이렇게 하던데 주관적이 출제한 사람 마음이라고 주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주관식 시험이라고요. 객관식은 저도 객관식 시험은 출제하면 손을 못 대요. 기계가 채점해버려요. 객관식은 3번이 답이면 그냥 3번 기계가 채점했기 때문에 제가 손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수가 재량권 행사할 수 있는 건 주관적밖에 없어요. 주관식 시험밖에. 우리는 재량권 행사 못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객관적. 업무상 행위인지 아닌지는. 자,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책임집니다. 직원이 잘못해서 손해 입혔으면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고요. 손님한테 손해 입혔으면 어뢰인한테. 3번이 답이고요. 4번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는 재산상 손해에 한해서 책임을 진다. 즉 정신적 손해, 비재산상 손해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 말은 위자료는 보험금으로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신적 손해가 위자료죠. 그 보험금, 공제금으로 위자료는 못 받고 재산상 손해만 이 법상이라고 했으니까 이 법이 아닌 민법에 의해서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죠. 민법에 의해서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정신적 손해도 가능하지만 공인중개사법상은 재산상 손해만 배상합니다. 우리 이혼하면 위자료
청구 가능하잖아요. 근데 얼마 안 돼요. 어제 MBC에는 보니까 하여튼 꼭 이상한 아침에 그런 거 하더라고요. 보니까 부인이 바람 피웠는데 누구하고 피웠냐면 신우 남편하고 바람 피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동생 남편하고 바람 피웠더라고요. 그 적발됐으니까 여자가 당당하게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더라고. 창피하게 뭐한 짓이냐 이러더라고. 집에 가서 그래. 집에 가니까 여자가 먼저 이혼하자 이러더라고. 이혼하고 재산 반반 나누자, 분할하자 이러더라고요. 이 남자는 바람 피워놓고 뭐가 그렇게 떳떳하냐, 재산까지 나누자 하냐, 재산 10원도 못 주겠다 하는데 변호사한테 상담하니까 바람 피운 거하고 상관없이 재산 분할은 해줘야 되고, 다만 바람 피워가지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면 위자료 청구는 기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위자료는 줘야 된다. 근데 위자료는 아무리 많이 비싸봐야 1,000만 원도 안 된다. 재산은 반 나누니까 5억이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빨리 재산 나눠가지고 헤어지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고. 배워야 알지. 안 배우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재산 분할은 자기 재산 자기가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는 뭐 바람 피웠다고 재산 안 주고 이런 건 있을 수 없죠. 단 바람 피운 사람이 위자료는 줘야 돼. 기책 사유가 있으니까 위자료는 상대방 배우자한테 줘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위자료 없습니다. 즉 공인중개사법상 없다 이 말은 보험금은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위자료는 그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지만 공인중개사법상은 재산상 손해만 하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5번 확인 설명 의무와 위에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의무는 중개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예, 중개보수 안 주고 공짜로 했다 하더라도 개업공개사는 손해 생겼으면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만약에 중개보수 안 주면 손해배상 안 해도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매도인한테 예를 들면 10억짜리 부동산을 10억만 입금시켜주고 더 받으면 개업공개사님 다 먹어도 좋다. 그럼 매수인한테 요거 11억짜리입니다 하고 쏘개가지고 11억 받아가지고 1억 먹고 매수인한테는 한 푼도 중개보수 안 받을 수 있겠죠? 그 손해 입히면 안 된다고요. 그래도 확인 설명해야 된다고요. 뭐 예를 들면 골프장 하겠다고 했는데 골프장 인허가 받을 수 없는 땅을, 묘밖에 없는 땅을 11억에 중개하고 이렇게 하면 손해배상할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보수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래서 확인 설명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요. 의뢰인이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에 설명하면 된다.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에만 설명하면 된다. X. 개업공개사는 무조건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그 은행 같은데 대출 받을 때 보면 맨 마지막에 저도 읽어보진 않았는데 설명 들었음 자필로 적으라고 그래. 설명 들었음. 뭐 아무 들은 거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도 그냥 설명 들었음 빨리 연필로 동그라미 해주고 여기 자서하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설명 들었음 빨리 적으세요. 이렇게 하면 뭐 그거 다 읽어보고 하면 대출 하지도 못해. 무서워서. 또 읽어보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몇십 페이지 되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필로 사인하고 하라는데 연필로 동그라미 해주잖아요. 얘기하라고. 그럼 사인만 하고 그냥 설명 들었음 이렇게만 적습니다. 설명 들었음 이렇게 적었으면 나중에 안 들었다 이런 말 할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23번의 답 3번입니다. 3번. 자, 다음은 26번입니다. 26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보정 설정할 수 있다. X입니다. 보정은 의무적으로 무조건 보정보험, 공제, 공탁, 책임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처럼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3개 중에 최소한 하나 이상은 들어야 됩니다. 1번 틀렸습니다. 2번 우리 프린터 52번 맨 밑에 있습니다. 법인은 2억, 그 다음에 3번 개인은 1억 원, 4번은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 추가로 가입해야 되죠.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 프린터 52번 맨 밑에 표에 있습니다. 맨 밑에 있습니다. 1번이 그래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입니다. 30번도 기출문제, 32의 기출문제인데 꽤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이게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은 등록 신청할 때 제출 보정설정 신고를 할 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했는데 전자문서 다 가능하고요. 전자문서로 불가능한 거는 프린터 50번에 맨 밑에 불가능한 것만 적어놨어요. 불가능하다 말 없는 거는 전자문서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정기관이 보정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보정설정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전부 협회 공제조합에서 등록관청으로 팩스 보내더라고요. 3번 보정을 다른 보정으로 변경하려면 이미 설정된 보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가 아니라 효력이 있는 기간 중입니다. 우리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4번 56번에 동그라미 4번 밑줄 치세요. 보정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변경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1년짜리 가입했으면 1년 안에 끝나고 나면 안 되고요. 효력이 있는 기간 중이면 됩니다. 1년짜리 가입했으면 1년 만기 끝나야 변경할 수 있다. X. 만기 안 끝나도 중간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4번 보정 변경 신고를 할 때 손해배상 책임 보정 변경 신고서 서식의 보정란에 변경 후 보정 내용을 기재한다. 이게 답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서식을 봐야 알 수 있다고. 서식을. 이걸 강의한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강사 중에 4번 이걸 강의한 사람은. 이런 거는 제가 강의 안 한 게 몇 개 나올 수 있어요. 몇 개 지문 정도는. 4번이 답인데 서식을 봐야 알 수 있다고. 보정 변경 신고서 서식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몰라도 이제 다른 거 틀렸다는 걸 알면 4번을 답으로 할 수 있겠죠. 1번부터 3번 틀렸고 5번은 개업공개사가 보정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그 보정보험 금액을 보전해야 되며 다른 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보험은 다시 가입이고요. 보전이 아니고 공탁은 보증보험은 다시 가입이고 공탁은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면 됩니다. 보증보험이니까 보전이 아니고 다시 가입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 좀 어려운데 지금 공제 가입하려면 1억 이상 가입하는데 1억까지 하려면 1년에 보험료가 공제료가 얼마냐면 19만 8천 원이에요. 그럼 5천만 원 손해배상 했으면 5천만 원에 대한 공제료 9만 9천 원만 내면 되는 게 아니고 다시 19만 8천 원 내고 가입해야 됩니다. 다시 가입하려면 구상권 행사 당해야만 다시 가입할 수 있지, 구상권 행사 안 당하고 도망가면 돈 안 갚으면 아예 가입 못합니다. 그러면 구상권 행사 안 당하려면 공탁할 수밖에 없어요. 현금을 공탁하면 그 공탁 압류해가지고 나중에 공탁금 협회에서 받아가 버립니다. 그 손에 입히지 말라고. 손에 입히면 다시 중개업 하기 힘들어요. 그럼 구상권 행사를 당해야 다 토해내야 된다고. 결국은 1억 이거 손해배상을 협회에서 해줬으면 1억 다 토해내고 다시 19만 8천 원 내고 가입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험이나 공제는. 근데 공탁은 현금을 1억 맡겨놨는데 5천만 원 손해배상했으면 또 1억 맡겨야 되는 게 아니라 부족한 금액 보전만 하면 돼. 공탁은. 공탁이라는 거는 공개적으로 맡기는 걸 공탁이라고 하죠. 1억 맡겨놨는데 5천만 원 손해배상했으면 또 1억 맡기는 게 아니라 다시 1억을 맡기는 게 아니라 부족한 금액 보전하면 된다고요. 공탁은. 보증보험은 다시 가입이고 공탁은 보전입니다. 그래서 몰라도 다른 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했는데 보증보험, 공제, 공탁 3개 중에 아무거나 가입해도 돼요. 다른 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만약에 협회 공제 가입해가지고 1억 손해배상 했는데 다시 가입하려면 1억 토해내야 다시 가입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안 토해내고 가입하려면 공탁을 1억 가지고 공탁하면 된다고요. 근데 협회에서 그걸 알았다면 이제 협회 법원에 공탁해 놓은 걸 그걸 압류해가지고 나중에 공탁금 못 찾아가게 하고 협회에서 받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아는 분도 손에 입혀가지고 결국 중개업 못했어요. 도망다니고 그 구상권 행사 안 당하려고. 그러니까 협회에서 아예 고려 신용정보주식회사에 채권 양도해버리더라고요. 신용정보회사에서 연락 온 거예요. 연체이자까지 다 물어내라. 결국 합의해가지고 연체이자 좀 줄여주고 합의가 다 토해냈어요. 결론은. 구상권 행사 안 당하고 도망다니면 영원히 재산 없이 돈 안 벌고 그냥 중개업 안 하면 상관없겠죠. 중개업 하면은 중개보수 받아도 협회에서 다 압류해가지고 중개보수 못 받게 할 수도 있고 결국 중개업은 못 한다고 봐야 돼요. 한번 손에 입히면. 토해내지 않으면, 구상권 행사 안 당하면. 답은 4번입니다. 변경신고서 서식에 보정란에는 변경 후 보정 내용을 기재한다. 이게 변경신고서 서식을 봐야 되는데 이걸 강의한 강사는 없었다. 작년에 기출문제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보증기관이 직접 등록관청에 보증 변경 설정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 변경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예, 보증기관이 보증 사실을 등록관청에 통보하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니은 공탁으로 보증을 한 경우에는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습니다. 3년 동안. 3년이 우리 프린터 46번에 11번 46번에 11번 46번에 11번 폐업 또는 사망한 경우 공탁금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3년 이유가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손해가 있음을 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3년 회수할 수 없는 거 맞습니다. 디귿 보증관계 정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이하 업무정지 처분받을 수 있다 했는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요약집 70페이지 맨 밑에 70페이지 요약집 맨 밑에 위반시 제재 보증관계 정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 설명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예 처음부터 보정 설정을 안 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죠. 요약집 70페이지 맨 밑에 위반시 제재 8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33번의 답 2번입니다. 2번. 이런 형태가 박스형 문제 이런 게 16문제 나왔다 이런 거 이 패턴을 좀 익히셔야 됩니다. 33번의 답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9페이지 여기 보정 설정에 대해서는 시험에 2문제 나옵니다. 손해배상 책임 1문제, 보정 설정에 대해서 1문제에서 2문제 출제되고요. 자, 그 다음에 119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는 3년에 1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별로 없잖아요. 그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 우리 책에 문제가 많이 없다는 것은 별로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요약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16번 맨 밑에 있습니다. 16번 맨 밑에 있고요. 요약집은 72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있습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 에스크로우 제도와 유사한 제도인데요. 개업공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언제까지 예치하도록? 계약 성립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지금 요약집 71페이지 맨 위에 있는 내용 읽고 있습니다. 요약집 71페이지 맨 위에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지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임의규정입니다. 계약 성립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예치하고 안 하고 이 결정은 거래 당사자입니다. 개업공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2페이지 맨 밑에 박스 보면 계약금 등, 그 다음에 예치명의자, 예치기관,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요거 구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72페이지 요약집 맨 위에 실비,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이거 52번에 동그라미 15번, 16번, 15번 중개보수와 관련한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이전 의뢰인, 16번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와 관련된 실비는 취득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다고요. 이 예치하는 거는 누가 예치를 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불안하니까 예치하는 거죠. 매수인이 불안하니까 매도인한테 직접 안 주고 예치하는 거니까 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자, 38번 119페이지 38번입니다. 1번 틀린 옳은 것인데 1번 공탁금을 예치하는 법원은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 했는데 예치 명의자는 거기 요약집은 72페이지 우리 프린트는 16번 맨 밑에 누구라고 했어요? 개공은 신체를 보전해야 된다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된다고요. 신체 보전
개업공개사 명의로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 이행관리 전문회사, 개공은 신체보전, 프린터 16번 맨 밑에, 요약집은 72페이지 박스 맨 밑에 예치명의자, 개공은 신체보전. 따라서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죠? 법원 명의로는 안 됩니다. 법원 명의 안 된다. 매수인, 매도인 명의로 예치 안 된다. 제3자 명의로 예치 안 된다.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자기 통장에다가 이 계약금 등을 넣어놓고 네 돈 내 돈 섞어서 넣어놨다가 찾아 쓰면 된다. X죠? 안 되겠죠. 당연히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겠죠. 살다 보면 어려울 때는 반드시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동창회 총무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라고 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총무 통장 제가 관리해야 되니까 막 제가 찾아 썼어요. 그걸 처음부터 찾아 쓰려고 쓴 게 아니라 조금 하루만 쓰고 바로 내일 갚으려고 했는데 그게 돈이 없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망신스럽더라고. 동창 회장이 야, 네 공금을 쓰면 되냐 이렇게 하니까 진짜 자존심 상하고 죽고 싶더라고. 자살하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뭐 당장 그만두지도 못하고 몇 끊었기는 몇 끊었지만 돈이 거짓말을 하더라고.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네 돈 내 돈 넣고 찾아 써버리면 갚기 힘들어요. 처음엔 당장 준다 해놓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한 번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도 틀렸습니다.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고요. 3번 예치대상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포함됩니다. 이 잔금이 포함된다는 게 옛날에 포함 안 됐거든요. 잔금, 중도금까지 포함되다가 잔금이 포함되게 된 게 왜 그러냐면은 민법 판례가 나오고 나서 그렇습니다. 민법은 매매계약은 동시행해야 되잖아요. 쌍무계약이니까. 동시행이면 잔금을 동시행하면 예치하면 안 되잖아요. 동시행해야 되잖아요. 잔금을 줘야 되잖아요. 동시에. 뭐 할 때 잔금을 줘야 돼요. 민법 186조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해야 되잖아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해야 되죠. 등기부에 기재되는 순간 잔금 주는 게 동시행이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잔금은 어떻게 주고 있어요? 그냥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 매도용 인감증명서, 뭐 주민등록 초본인가 이런 거 서류 몇 개 떼오라는 게 있더라고. 주민등록 초본 같은 거 떼야 되죠. 그 서류만 주고 그냥 잔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행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가짜 서류 주고 돈 받아 도망갈 수도 있다. 그래서 잔금도 동시행이 아니니까 계약금 등에 포함된다고요. 동시행이면 예치하면 안 되고 동시행해야 되잖아요. 그 현실적으로 동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의행을 하고 있다고. 매수인이 불리하다고요. 진짜 서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서류 주면 그날 바로 접수하더라고요. 대부분 법무사들이. 접수해버리면 바로 등기부에 등기 신청 접수됐다고 기재되더라고요. 그래서 잔금도 계약금 등에 포함된다. 3번이 답입니다. 그 요약집 72페이지 박스 맨 왼쪽에 계약금 등에는 돼 있고 우리 프린터 16번 맨 밑에도 있죠. 계약금 등 프린터 16번 맨 밑에 3번이 답이고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관서는 예치기관이 될 수 없다. 이게 기출문제 나와가지고 이게 4번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었어요.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이렇게 세 개만 돼 있고 최신관서가 예치기관이 된다는 직접적인 명문 규정은 없어요. 근데 이 금융기관에 포함된다는 식으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금융기관에 포함된다고 해서 그럼 금융기관이면 무슨 법, 뭐 한국은행법에 의한 또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 이렇게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막연하게 금융기관이니까 이게 좀 해석상 논란의 여지는 있죠. 어쨌든 기출문제 지문이라고요. 금융기관의 최신관서도 포함되는 걸로 시험에 나왔다고 이렇게.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은 현실적으로 이거 예치해요 안 해요? 현실적으로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래 이론적으로만 공부하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에 해마다 나오진 않고 3년에 한 번씩 나오고 미국에서는 이 에스크로우 제도가 완전 이걸 이용 안 하면 아예 거래 자체가 안 됩니다. 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거래가 정형화되어 있고 시세가 우리나라는 각종 포털 사이트 보면 시세 다 나오잖아요. 뭐 호갱노노나 뭐냐 뭐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 보면 시세가 다 나오죠. KB 시세. 주택연금 받는 것도 주택연금 받는 게
공시가격 9억 이하가 주택연금 받을 수 있잖아요. 공시가격 9억 이하면 주택연금을 공시가격 가지고 주택연금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KB 시세로 준대요. KB 시세로. 공시가격은 9억이지만 KB 시세는 12억 될 수 있죠. 그럼 12억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연금을 준다고요. 그 KB 시세가 없으면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본대요. 그 한국부동산원 시세도 없으면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걸 물어봤어요. 아파트 입주하자마자 바로 나 지금 잔금 치르고 대출받아 잔금 치르면 이자 낼 돈도 없다. 나이가 먹어가지고 돈도 10원도 못 벌고 그 바로 주택연금 되냐 하니까 된다더라고요. 어떻게 한 시세, KB 시세 아직 안 나왔는데 거래가 된 게 없잖아요. 또 전매 제한이 있어가지고 한 2년 동안 팔지도 못하잖아요. 어떻게 되냐 물으니까 감정평가사가 평가해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해줍니다. 주택연금. 농지연금도 가능하죠. 농사 짓고 있으면 여주 이천에서 농사 짓고 있는 논 있으면 주택연금 농지연금 받을 수 있어요. 주말 체험농용 하는 거 가지고 농지연금 못 받죠. 실제 농업 경영을 하는 사람만 농지연금 받을 수 있어요. 그 지금 작년 6월 달부터 주택연금도 그런 게 많았거든요. 이게 배우자 중에 한 명이 죽으면 상속인 동의가 없으면 주택연금을 더 이상 못 받아요. 그 자식들이 동의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줄 것 같죠. 지금은 죽고 나면 딱 딴소리하고 나 지금 망해가지고 돈 급하니까 팔아가지고 그냥 나누자 n분의 1로.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자식 동의받지 않고도 죽을 때까지 연금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수탁 방식으로. 수탁자가 그 금융기관이 주택금융공사가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 등기를 하면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수탁자가 소유자죠. 그러면 이제 수탁자가 소유자와 소유권이 금융기관에 있기 때문에 자식 동의받을 필요 없어요. 그 배우자 둘 다 죽고 나면 이제 그때 남는 돈 있으면 자식들이 받아가도록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해놓고 하면 돼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왜 자꾸 아들이 돈 있으면 지금 좀 달라고 지금 필요할 때 주라고 나중에 필요 없을 때 준다 하지 말고 자꾸 물어서 돈 없다니까 뭐 했는데 이때까지 돈도 안 벌고 이렇게 하니까 무서워요. 자식이 최고 무섭더라고요. 요즘은. 키운다고 돈 못 벌었다니까 다른 사람 그럼 자식 안 키웠어요. 다른 사람도 다 키우고 돈 잘만 벌었는데 이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무서워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번 채식 완수도 금융기관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기출문제인데 우리 책에는 기출문제라고 표시 안 했는데 기출문제예요. 5번 이거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잖아요. 예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대한 처벌 규정 없어요. 그러면 처벌 규정은 없지만 만약에 공인중개사법에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은 업무정지잖아요. 그래서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기타 등등에 해당돼서 업무정지라고요. 답 3번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41번입니다. 예치명의자, 예치기관 연결이 틀린 것. 예치명의자, 개공은 신체보전. 답 4번이네. 거래 당사자 명의로 예치한다. 없죠? 그 다음에 예치기관에는 개업공개사 안 들어가요.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예요. 답 4번입니다. 요약집 72페이지 맨 밑에 프린트는 16번 맨 밑에 있죠.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 금지행위는 우리 프린트 11번에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프린트 11번에 있습니다.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43번 같은 패턴이 요건 최근 기출문제 이게 주된 내용 이런 식으로 기억면 이런 식으로 출제됩니다.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기억,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거. 이거 최근에 신설됐죠.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시공시입니다. 시공시. 시공시 세 개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입니다. 지금 있는 거 이거 개업공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단체 구성원 이외의자와 공농중개 제한 왕따시키는 것.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누구든지 이거는 주로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 동대표, 뭐 아파트 분유회 이런 게 해당이 될 것입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는 제가 입주자 대표회의 출마해 보려니까 노인네들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노인네 안 된다는 제한은 없는데 컴퓨터 같은 거 이런 거 못하면 될 수가 없어요. 전부 막 인터넷으로 투표하고 이러니까 엄청나게 젊은 사람들이 30대들이 치열하더라고요. 입주자 대표 이런 거 회장하려고. 돈 많이 남는다 이런 거, 많이 남는다 이런 건 어디서 알아가지고 옛날에 많이 남겨 먹었죠. 뭐 예를 들면 도색 페인트 칠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납품 업체 선정하면서 돈 받아먹고 이런 게 많았다고 옛날에는. 요즘은 되는지 모르겠어요. 출마하려니까 아예 나이 먹으면 안 된다, 40세 이상 안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 당선이 안 돼요. 전부 젊은 사람들이니까. 왜냐면 입주자 전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30%잖아요. 전부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당선 안 돼요. 나이까지 적으라고 심지어 범죄조회 동의서까지 내라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거 입주자 대표가 무슨 국회의원보다 더 힘들어요. 진짜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게 지금 가락동 헬로우시티가 지금 현재 최고 크거든요. 아파트 단지 중에서. 둔촌 주공이 이제 생기면 12,000세대로 최고 큰데 그 가락동 헬로우시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되려면은 국회의원보다 더 어렵대요. 선거운동도 하고 그렇더라고. 선거운동들 원들 해가지고 그 되면은 한 달 관리비가 1억 넘는데요. 아파트 관리비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뭔가 콩고물이 생길 가능성이 많잖아요.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관리비만 한 달 관리비만 1억이 넘는다고요. 만 세대에 10만 원씩 받으면 1억이잖아요. 10만 원 넘잖아 관리비. 그러니까 1억 넘죠 훨씬. 1억 넘으면 그 돈 은행에 예치하는데 그 어디를 금고를 할 건지 그것만 정해도 은행에서 뭐 또 좀 리베이트 좀 준다고. 뭐 예를 들면 시금고 2,000시 돈 은행에 정한다 하면 그게 아무래도 로비 좀 하죠. 하라 소리 안 해도 알아서 다 갖다 놓는다고. 로비 전문가들은 그 알아서 갖다 놓고 나중에 말도 안 해. 나중에 누가 했다는지. 그럼 나중에 모르고 갖다 놓은 거 먹었다 하면 이제 그 약점 잡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미확정 개발 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고지하여 매매를 중개하는 거. 확정된 것처럼 말하지 말고 앞으로 이게 GTX D노선 2000 여주로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상관없죠. 확정됐다 들어오는 거. 그러면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확정된 것처럼 했으니까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라고. 매무수거, 관직상투, 프린트 11번. 단체 구성하여 특정 중개사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거. 이게 소위 이게 공이 공동중개 제한, 왕따시키는 거. 현업에서 엄청 심합니다. 친목회 만들어가지고 특히 신도시는 심해요. 친목회 만들어가지고 자기 친목회 회원들끼리만 공동중개한다고요. 비회원업소는 배척시키는데 그게 가장 심한 곳이 우리나라 고양시 일산 서구입니다. 대화동 주엽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 권리금이 몇 천만 원 차이가 나요. 이거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간에. 근데 걸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금지행위의 리얼, 자가. 이 자는 아들 자자인데요. 민법에서 자는 아들이든 딸도 자죠. 딸도 자고 아들도 잡니다.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자가. 자가 거주할 주택을 자를 대리하여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매수하는 거. 직접 거래하면 안 되잖아요. 직접 거래. 근데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하는 건 상관없죠. 그리고 또 자가 살 게 확실하면은 개업공개사가 직접 해도 직접 거래 아닙니다. 아들이나 배우자는 개업공개사 등이 아니죠. 개업공개사 등과 개업공개사 등과 의뢰인이 직접 거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명백하게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개업공개사를 통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자가 살 게 확실하면. 배우자 살 게 확실하면. 배우자 돈으로 배우자가 사는 거 개업공개사가 중개해도 상관없죠. 근데 최근 판례는 오로지 직접 거래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만 배우자 명의로 하고 모든 자금 집행 등은 개업공개사가 직접 했다면 경제공동체로서 직접 거래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런 판례도 있어요. 근데 진짜 배우자 돈으로 배우자가 산 거 중개하는 건 상관없어요. 부부 별산제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금쟁이 아니고 미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를 중개하는 거.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아니라고 속였으면 금쟁이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허가받아야 된다 하고 중개하는 건 상관없죠. 개발제한구역 토지 중개하면 금쟁이 아니죠. 개발제한구역 아니라고 속였다는 말 없는 한 상관없다고요. 그래서 리얼 미엄은 금쟁이 아닙니다. 답 3번입니다. 금쟁이에 해당되는 것은. 프린터 11번에 있습니다. 자, 47번, 48번 이런 형태의 박스형 문제가 요즘 많이 나온다. 주류가. 사 47번 금쟁이 옳지 못한 것은 했는데 기억 금쟁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뢰인에게 재산 상산의 손해가 발생될 것을 요한다. 재산 손해 발생 안 해도 직접 거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시험에 직접 거래를 했는데 개업공개사가 비싸게 사줬다, 싸게 팔았다, 안 되죠. 그래도 이 비싸다 싸다가 뭐 우리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적이니까 비싸다 싸다는. 직접 거래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손해가 발생했든 안 했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손해가 발생될 것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매무,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는 거 이런 것 자체가 금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금쟁이는 효력 규정이다. 직접 거래. 시계 판례가 있어요. 직접 매수 개업공개사가 샀다고 직접. 근데 지금 막 몇 년 전에 집값 많이 올라갔잖아요. 팔고 나서 보니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효다. 직접 거래니까 무효를 주장했다고요. 매도인 나 안 팔겠다. 직접 거래니까. 판례는 효력 요건은 아니고 단지 단속 규정이다. 그러므로 처벌은 받지만 직접 거래했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받지만 계약은 유효하다. 명의는 넘겨줘야 된다. 판례가 있다고요.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다. 판례가 있습니다. 금쟁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았다고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단지 초과해서 받은 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니은 효력 규정이다.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당해 중개상물이 거래상 중요사항에는 가격을 속이는 것도 포함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가격 속이는 것도 거짓된 은행이다. 현업에서는 대두리 친다고 그래. 대두리 친다. 자, 1억만 받아주십시오. 또는 10억만 입금시켜 주시오 하는데 매수인한테 이거 11억 8,200만 원입니다. 이러면 왠지 200만 원만 좀 깎아주세요. 아니면 8,200만 좀 뒷끝다리만 좀 깎아달라 하세요.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11억 받아가지고 1억 떼먹으면 그것도 거짓된 은행이다. 판례가 있어요. 현업에서는 대두리 친다고 해요. 보통 토지 같으면 평당 10만 원, 뭐 평당 20만 원만 입금시켜 주세요. 이런 거 많이 한다고. 그러면 평당 11만 뭐 5천 원 이렇게 더 붙여가지고 15,000원 더 붙여서 떼먹고 이러면 그게 거짓된 은행, 금쟁이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다고요. 디귿은 맞습니다. 리얼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직접 부동산을 매수한 자기계약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금쟁이다. 예, 쌍방대리 양당사자가 간곡하게 쌍방대리를 요청하여 마지못해 이를 수락했다. 금쟁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해달라 해도 절대 안 됩니다. 중개보수도 강력하게 감사의 표시로 받아라고 요청해서 마지못해 중개보수 외에 금 한 양을 받았다. 국선작가의 미술품을 선물로 받았다. 다 금쟁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의뢰인이 요청해도. 동의받았다 하더라도 금쟁이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리얼. 미엄 의뢰인과 딱 한 번만 했으면 한 번 중개상물을 매매한 거는 금쟁이 아니다. 한 번만 했으면 매매업은 아닙니다. 업은 아니지만 직접 거래죠. 직접 거래. 의뢰인하고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의뢰인이 아닌 사람하고 한 번 파는 거는 금쟁이 아니죠. 매매를 업으로 해야 금쟁이잖아요. 직접 거래는 한 번만 해도 직접 거래라고요. 그래서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직접 거래가 명백하게 증거가 나타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거는 제가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직접 거래 어떻게 단속하냐 물어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서에
개업공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서명 날인을 하잖아요. 맨 밑에 인적사항에 그 개업공개사하고 거래 당사자하고 이름이 같으면 그는 무조건 직접 거래다. 매도인이면서 개업공개사, 매수인이면서 개업공개사하면 그건 직접 거래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현실적으로 직접 거래 많이 합니다. 직접 거래 하려면 이 같이 학원 다녔던 분한테, 친한 분한테, 다른 사람한테 명판만, 도장만 찍어달라 한다고 실제 자기가 다 해놓고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살인사건도 일어났었어요. 중개업소에 60억짜리를 직접 다 해놓고 직접 거래 걸리니까 팔았어요. 개업공개사가 60억짜리 땅을 어린이한테 팔면서 다 자기가 해놓고는 도장만, 명판만 다른 개업공개사한테 찍어달라 했다고요. 그 찍어달라 해가지고 나 중개업해가지고 60억밖에 못 받았는데, 못 벌었는데 자랑시켰어요. 너 얼마 벌었는데 나 60억밖에 못 벌었다. 이렇게 자랑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그 명판 도장 찍어준 개업공개사가 60억에 대해서 654, 5,400만 원 중개보수 달라고 소송 제기했어요. 소송 제기하니까 그 개업공개사 60억에 판 사람이 열받잖아요. 너 한 게 뭐 있냐? 뭐 했다고 5,400만 원 달라 하냐? 이렇게 하다 살인사건 났다고 칼라 찔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이렇게 했으면 옆에 개업공개사 밥이나 좀 사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아 이게 뭐 명의만 내 거지 이게 사실 내 것도 아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했어야 되죠. 돈 많이 벌었다고 뭐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돈 많이 벌어도 조용히 하라고. 돈 많이 벌어도 남한테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시키지 말고요. 저도 지금 어떤 선생님, 강의하는 선생님 지금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80억밖에 못 벌었다, 20억, 곧 이제 20억 대에서 100억 진입한다, 이렇게 자꾸 자랑시키더라고요. 근데 집은 10채 있다더라고. 근데 제가 볼 때 저도 옛날에 분양권 많이 가지고 있어봤는데 10채 있으면 분명히 자기 돈만 다 가지고 사지는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대출이 끼어있고 그러면 지금 대출금리 올라가고 하는데 옛날에 안 그러다가 지금 자꾸 대출금리 올라가니까 자랑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팔지 말라고. 그 저보고는 저보다 나이 어리니까 뭐 형님 하고 그러더라고. 형님은 노후 준비는 잘 하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더 약 올리는 거잖아. 지금 노후 준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좀 하시면서 강의하지, 투자도 좀 하고 이렇게 충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이 확 받기는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랑시키지 말라고. 돈 벌어도 조용히 그냥 있어야 돼요. 답 3번입니다. 틀린 거, 옳지 못한 것, 기역, 니은, 미음 3개입니다. 3개. 자, 그 다음에 127페이지 53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여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는 뭐라고 했어요? 이게 시공시 3개입니다.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개업공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동중개 제한, 왕따시키는 거, 침묵회,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1번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거 맞죠? 시공시할 때 공에 들어가요. 공. 2번 매매를 업을 하는 거, 이거는 시공시 안 들어가죠? 2번이 답이고요. 3번은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안내문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개사 등의 중개를 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그 다음에 4번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그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로 커뮤니티 주로 하는 게 네이버 카페, 그 다음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정보를 공유하더라고요. (5번)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중개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이게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매물 뭐 3억 올려놓으니까 옆에 아파트 5억인데 왜 우리는 3억 올려놨냐, 중개사무소 문 닫고 싶냐,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입니다.
그 우리 프린트 11번에 보면 다시 한번 매무수거 이 4개는 1년 이하의 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관직상투 시공시 5번부터 요건 3년 이하의 전액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이러한 금지 행위 하면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고 소속 관계사는 자격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 주어진 지문에서만 풀어야 됩니다. 근데 공부를 많이 한 분 거짓된 은행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짓된 은행 해가지고 징역 받거나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절대적 취소잖아요. 결격 사유이므로.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질문 많이 해요. 너무 깊이 생각한 거죠. 주어진 지문에 그냥 거짓된 은행만 했다고 돼 있지 징역 받았다 벌금 받았다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주어진 지문만 충실히 생각해야 된다고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 보겠습니다. 129페이지 중개보수 시험에 2문제입니다. 중개보수 한 문제,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일반 이론 한 문제. 맨 위에 그 129페이지 한 문제 나온다, 2문제 나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중개보수 청구권은 중개 완성을 정지조건부로 중개계약 시 발생은 한다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거 시험에 잘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확신을 못하고 일반적이다 이렇게밖에 말 못하잖아요. 중개보수 청구권은 중개계약 시, 그 다음에 보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거래계약 성립입니다. 근데 소멸하는 것은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되는 경우는 소멸합니다. 요약집 73페이지 맨 밑에서 7번째 줄 동그라미 3번 중개보수 청구권 소멸.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 소멸한다. 개업공개사의 고의 과실 밑줄 지놓으세요. 개업공개사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129페이지 2번은 개업공개사의 고의 과실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 일방의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죠. 이런 경우는 받을 수 있다. 실제 저한테 연락 온 게 있었습니다. 부천에서 40억짜리를 중개했습니다. 40억짜리를 중개했는데 그냥 가계약금을 보통 계약금은 10%,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10%예요. 보통 통상적으로. 그러면 4억을 계약금으로 걸어야 되는데 4천만 원만 걸었어요. 4천만 원만 걸었는데 집에 가서 이거 샀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잘 샀다고 그래요? 못 샀다고 그래요? 정신 나가냐? 지금 금리 올라가고 지금 부동산 폭 나가고 있는데 왜 샀냐? 이러니까 자고 나서 잠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 매도인한테 급한 사정이 있어서 그냥 4천만 원 안 돌려줘도 되니까 계약 없던 걸로 하면 안 되겠냐 하니까 오케이 그래 그러라. 매도인도 왜 이거 그냥 4천만 원 하루아침에 번 거잖아요. 또 다른 데 팔면 된다 생각하고 오케이 좋다 한 거예요. 합의된 거예요. 그 계약 깨졌어요. 근데 개업공개사가 양쪽에 다 중개보수 청구했다고요. 40억에 대해서 40억이면 0.9%면 얼마예요? 49, 36, 3,600만 원 양쪽에 다 청구했다고요. 그러니까 매도인은 나 지금 받은 게 4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럼 중개보수 다 주고 나면 나는 뭐냐? 판사한테 저보고 막 나는 뭐냐 하고 항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1심 판결에서 주라고 판결 났대요. 그 판사한테 이야기하지 왜 나한테 그러는데요? 나도 그랬어요. 판사한테 그럼 이야기해보죠. 그 판사한테 이야기해도 주라고 했대요. 판결 났대. 1심 판결에서 0.9%. 그러니까 그래서 계약금을 10% 받았으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4억 받았으면 중개보수 주더라도 남는 거죠. 가계약금만 받은 현실적으로 가계약금을 많이 주고 받거든요.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10%,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10% 정도를 관행상 주고 있어요. 법에 가계약금이라는 말은 법에는 없잖아요. 그 일방의 이행제체로 한 명이 중도금 안 줘가지고 계약 깨졌으면 그때는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고 개업공개사는.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3번 분양대행 또는 컨설팅에 대한 보수는 분양대행이나 컨설팅은 중개보수가 아니죠. 그래서 0.9%밖에 못 받는다 하면 X라고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다.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그 다음에 4번은
시도 조례를 잘못 해석해 가지고 이게 뭐냐면 분양권이에요. 분양권은 당연히 분양가에다가 요율을 곱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 주고받는 돈, 계약금, 중도금 들어간 상태에서 프리미엄까지 합산한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처벌하려고 하니까 나 몰랐다. 당연히 이게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분양권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줄 알았다. 내가 알았으면 왜 받겠냐. 그까지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이렇게 주장했지만 판사는 어느 누구도 법을 몰랐다고 간주되지는 않는다. 살인죄가 처벌받는 거 나 처음 들었다. 태어나서. 알았으면 내가 죽였겠냐. 처벌받고 나서 앞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온다고. 그 법명은 있어요. 어느 누구도 법을 몰랐다고 간주되지는 않는다. 몰라서 위반했습니다. 그런 거는 양형의 참작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처벌 안 받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4번은 지방자치단 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나 이건 이렇게 받아도 위반 아닌 줄 알았다. 그래도 처벌받는다. 착오에 해당되는, 착오면 민법상 법률행위 착오면 취소하면 되잖아요. 나 착오니까 취소하면 되는데 착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5번 개업관계사는 상인 자격을 갖는 것으로서 중개계약에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보수 청구권은 인정된다. 예, 그렇습니다. 개업관계사는 중개보수 줄래 안 줄래 미리 안 물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 131페이지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틀린 것은 했는데 교환계약인 경우에는 중개보수가 큰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하죠. 중개보수가 큰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을 큰 걸 기준으로 하고요. 2번 주택의 부속토지도 주택에 관한 요율을 적용하고요. 그럼 부속토지 뭐 어디까지가 부속토지인지 이런 규정 없으니까 그런 건 시험에는 안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이 동시에 일어났지만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한 번만 지급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4번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 차임액에다가 곱하기 70을 한 금액. 옛날엔 계약기간 월수를 곱했어요. 월수 뭐 2년 계약했으면 24를 곱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보증금 500에 월세가 만약 45만 원이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5천만 원 이상 나오면 그대로 곱하기 100이고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곱하기 70을 하죠. 월세가 4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4천만 원, 4,500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5천만 원 미만 나오면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70 한다. 4,7은 28, 2,800만 원 더하기 500 하면 3,300만 원의 요율을 곱하고 만약에 상가라면 0.9% 하면은 39, 27, 39, 27, 29만 7천 원이고요. 5천만 원이면 59, 45, 45만 원. 그래서 제가 현업에서 해보니까 이게 이런 거 주인한테 월세 5만 원만 좀 깎아달라고 당장 계약할 테니까 5만 원만 좀 깎아달라고 이야기 좀 해보세요. 개업공개사한테 이야기하면 개업공개사가 이야기해야 하네요. 이야기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단가를 잘라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원래 50만 원이었는데 겨우 5만 원 깎아가지고 지금 45만 원인데 절대 안 됩니다. 안 하면 안 했지. 이렇게 강하게 나가요. 협상은 때로는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어요. 한 번씩. 벼랑끝 전술을 할 필요가 있다고요. 자꾸 약한 모습 보이면 더 깎으려고 그래. 이게 자꾸 깎아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죠.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면 오히려 할 수도 있어요. 왜? 이거 5만 원 깎아주는 순간 얼마 차이 나요? 중개보수가 15만 3천 원 줄어들고 곱하기 하면 30만 6천 원 줄어들잖아요. 양쪽에 다 받으니까 5만 원 깎아주는 순간.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해. 오히려 임대인한테 이거 5만 원 깎아주면 중개보수가 15만 3천 원 줄어듭니다. 이러면 할 수도 있죠. 근데 아예 개업공개사 선에서 잘라버린다고요. 4번 틀렸습니다. 계약기간 월수를 곱하는 게 아니고 계약기간 월수 2년이면 24를 곱하는 게 아니라고요. 4번이 틀렸고요. 5번 주택의 경우 계산된 중개보수의 한도액보다 클 경우 한도액을 기준으로 보수를 받아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받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7번. 옳은 것은 했는데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법인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분사무소에서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토지를 중개한 경우 인천광역시 조례로 정한 보수받아야 된다. 지금 분사무소가 어디에 있어요? 분사무소 이천에서 지금 중개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프린터 4번,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4번 맨 밑에 보니까 중개보수 분사무소 시도조례라고 되어 있죠. 이천에 분사무소 있으면 경기도조례죠. 경기도. 이천에서 중개행위를 했기 때문에 프린터 4번 맨 밑에 분사무소에서 중개했으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입니다. 2번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 및 화장실을 갖춘 오피스텔을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와 상가 임대차 중개한 경우 중개보수 한도는 동일하다.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0.4, 상가는 0.9%죠. 다르네요. 교환계약은 평균가액이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4번 공인중개사법은 법령은 중개보수 최고 한도만을 규정하고 있고 최저 한도는 규정이 없다. 맞습니다. 옛날에는 최저 한도가 있었습니다. 0.2% 이런 거. 지금은 깎는 거는 한도가 없고 더 받는 건 안 된다고요. 뭐 0.4%, 0.5%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라고 돼 있어요. 그럼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는 규정도 없어요. 싸움 붙이도록 만들어놨어요. 법이 참 바람직하지 않죠. 백화점도 전과제인데 그럼 제가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그건 소송해가지고 정해야 된다 이런데 그 돈 30만 원이다 20만 원이다 그거 소송할 수도 없잖아요. 그 현실적으로 손님 입장에서는 무조건 깎자고 해야 되고요. 그냥 깎자고는 안 되고 현업에서 이제 전략상 그렇게는 되더라고요. 다른 중개업소는 이거 안 받는다던데 반값 반만 받는다던데 요즘 그 중개보수를 매도인한테는 안 받는 중개업소가 많아요. 뭐 집토스인가 뭐 이런 거 대형업체가 몇 개 있어요. 한쪽만 받는 데도 있다고. 근데 거기 내놓으면 안 받는데 얼마 깎아줄 건데 이렇게 협상을 하면 되겠죠. 뭐 여러분들이 개인 개업공개사들이 이제 설당이 없어진다고 자꾸 지금 대형 업체들이 아예 임대인하고 매도인한테만 받고 매수인한테는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반대구나. 제가 잘못 들었네. 임차인한테만 받고 매도인한테는 임차인, 매수인한테만 받고 임대인, 매도인한테는 안 받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고요. 바람직하지 않죠. 미국, 캐나다 이런 유럽 외국에는 매도인한테 받더라고요. 제가 봐도 매도인한테 받는 게 맞잖아요. 돈 남겨먹고 파는데 매수인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하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매수인한테만 받는 업체가 있다고요. 법에는 없지만 뭐 집토스 이런 거 있어요. 그 법인들이 몇 개 있다고요. 중개법인. 그래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협상을 깎자고 하고 되고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빨리 확인설명서 출력을 해가지고 쭈뿌리면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가 0.9 최대 금액으로 나와 지켜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미리 이야기하지 왜 이제 와서 이야기하냐고 그 찍혀있는 금액 달라고 우기고 이렇게 하면 돼요. 서로.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최저 한도는 없고 5번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 완성된 때가 아니라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잖아요. 중개 완성이라고 하면 계약 성립이에요. 계약 성립하면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잔금 치를 때 받잖아요. 현실적으로 잔금 치를 때 받고 있죠. 그 잔금 치르는 게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거고요. 중개 완성이라는 거는 계약 성립이에요. 계약 성립. 계약서 쓸 때 다 주는 게 아니고 물론 계약서 쓸 때 다 주기로 한다 약정하면 돼요. 그러면 계약서 쓸 때 다 받아도 불법은 아니에요. 답 4번입니다. (10번) 문제처럼 이렇게 기출문제 박스의 문제 많이 나왔다고 했죠. 박스의 문제 16문제 나왔습니다. 옳은 것은 기역 갑은 을과 병으로부터 각각 보수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잖아요. 갑을이 누군지 몰라도 쌍방 각각 받는 거 맞죠? 외국은 매도인한테 받는 데 있어요. 우리나라는 매수인한테만 받는 경우도 있더라.
법적으로는 각각 받습니다. 기억은 맞습니다. 리언은 갑은 B씨에 속한 시도조례에 의한 보수를 받아야 된다. 즉 위에 B가 뭔지 봐야 되겠네요. A씨에 중개사무소를 둔 중개사무소 관련 시도조례죠. 사무소 관할 시도조례니까 B 시도조례 조례 X네요. 사무소 관할 시도조례. 여러분들이 이천시에 중개사무소가 있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개도 서울시 조례가 아니라 경기도 조례죠. 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조례. 참 이런 문제는 바람직하지는 사실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 시도조례가 똑같아요. 서울이든 경기도는. 그러면 이게 문제 낼 의미는 없잖아요. 근데 출제하는 교수들은 모르거든. 똑같은지 시도조례가. 시도조례라는 건 시도별로 다를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니은 B씨가 아니라 사무소가 A씨에 있으니까 사무소 관할 시도조례.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해서 거래금액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뭐 했는데 지금 매매와 동시에 임대차도 했잖아요.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금액을 적용한다. 맞죠? 근데 지금 주택의 면적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에 보니까 3분의 1.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 2분의 1 미만이면 전부 주택 외의 규정을 적용하죠. 3분의 1이니까 전부 주택이 아닙니다. 리얼 틀렸습니다. 주택 아닌 걸 적용해야 됩니다. 답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계산하는 문제 13번 다 풀 수 없고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돼 직접. 13번은 뭐냐면 지금 갑과 을 간에 매매 계약을 중개했습니다.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는 80만 원입니다. A개업공개사가 중개했고 을은 다시 요걸 사가지고 병한테 임대차를 했다고요.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20만 원입니다. 이 경우 A개업공개사가 을한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80만 원, 100만 원, 20만 원. 답은 100만 원이죠. 매매에 대한 중개 80만 원, 임대차에 대한 중개 2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왜? 동일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동일 세 번 들어가야 매매에 대한 것만 받죠. 병한테 세를 놨잖아요. 갑한테 세 놨으면 80밖에 못 받죠. 그래서 A는 갑한테 80, 을한테 100, 병한테 20, 합계 200만 원 받을 수 있죠.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답 3번입니다. 그 15번 문제. 나머지는 계산하면 다 쉽게 나와. 15번이 기출문제인데 이거 계산기 없이는 계산하기 좀 어렵게 나왔어요. 갑은 개업공개사 병에게 중개를 기출문제인데 중개를 의뢰하여 을 소유 전용면적 70제곱미터 오피스텔 보증금 2천만 원, 월차임 25만 원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병이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액은 했는데 최고액 보증금이 얼마라고 했어요? 2,500만 원. 보증금 2,500만 원 더하기 월세가 2천만 원? 2천만 원 더하기 월세는 얼마라고요? 25만 원 곱하기 100 하면은 2,500만 원, 4,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아까 5천만 원 미만이면 곱하기 70. 이게 계산하기 어렵게 나왔다고. 이거 25 곱하기 71은 계산식이 없이 계산하기가 3,450이라고요? 3,750? 그 3,750 이것도 계산하기 나오기 쉽지 않고 또 3,750 곱하기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죠? 0.4 곱하는 거 이것도 계산기 없이는 쉽지 않잖아요. 얼마예요? 3, 4, 12, 4, 7은 28, 5, 4, 20 15만 원인데 답만 보면 15만 원 쉬운 것 같은데 이거 계산기 없이는 계산하기가 좀 어렵게 나왔어요.
답은 1번 15만 원입니다. 계산하면.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입니다. 요즘 오피스텔이 많이 폭락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런데 오피스텔 분양가는 지금 텔레비전에 선전 나오더라고요. 청라, 까사모 이름이 엄청 어렵던데 까사모 더 리븐가 이런 거 있는데 보니까 84제곱미터가 9억 5천이더라고요. 분양가가. 청라, 인천 청라에 9억 5천이면 그 84제곱미터면 오피스텔의 경우는 발코니가 없어요. 그러면 아파트 59제곱미터하고 똑같아요. 면적이 전용 84라고 돼 있어도. 그럼 25평 아파트하고 똑같다고요. 근데 9억 5천 비싼데 경쟁률은 청약 경쟁률은 지금 3대 1인가 됐어요. 펜트하우스는 30억인데 엄청 경쟁률 세더라고요. 펜트하우스는. 이천도 펜트하우스 경쟁률 셌죠. 꼭대기층 P라고 돼 있어요. P 그 분양강 공고 나온 거에 보면 P라고 돼 있나? 테라스 T로 돼 있는 경우도 있더라. 테라스라고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P 펜트하우스라고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15번에 1번입니다. 이게 계산하는 문제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계산하는 문제가 한 문제. 마지막으로 그 138페이지 19번 문제 여러분들이 꼭 계산해 보세요. 이건 계산하는 거는 하나만 풀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19번 개업공개사 갑이 을의 일반주택을 6천만 원 매매,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어려워요. 매매 중개한 경우와 갑이 위 주택을 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3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 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갑이 을에게서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의 차이는, 이거 참 이런 것도 처음으로 이런 게 출제됐어요. 매매는 지금 얼마에 매매했다고 했어요? 6천만 원. 5천만 원 이상 밑에 요율 보니까 0.5%라고 돼 있죠. 그러면 0.5 곱하기 6 하면 5, 6, 30, 30만 원이겠죠. 30만 원 매매하면 30만 원. 그 임대차는 보증금 1,500 월차임 30만 원이면 보증금 1,500만 원 더하기 월세 3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5천만 원 미만 나오니까 4,5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곱하기 70을 한다. 3, 7은 21, 2,100만 원 더하기 보증금 1,500 하면 3,600. 3,600만 원 곱하기 0.5 하면 5, 3, 15, 5, 6, 30. 18만 원이죠. 그럼 아까 매매했을 때는 30만 원, 임대차 하면 18만 원, 차이 나는 거는 12만 원. 이 계산기 가지고 가야 되겠네. 이게 저는 계산기 한 번도 안 가져가 봤는데, 예, 답은 3번입니다. 12만 원입니다. 그래서 매매했을 때, 임대차 중개했을 때 차이 나는 거. 이런 거 요즘 내면 요거도 뭐 27회니까 그때는 집값 안 올라가지고 지금 벌써 한 5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매매 6천만 원짜리 있지만 요즘은 6천만 원짜리 거의 없죠. 요즘은 아마 이렇게 안 내고 숫자는 똑같은 문제는 절대 안 나온다고 숫자 바꾸지, 똑같은 5개지면 똑같은 건 절대 안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공인중개사법 끝까지 해오세요. 끝까지 7주 만에 끝낼 예정에 마지막 주에는 그냥 모의고사 제가 40문제 들어가지고 풀어보고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빨리 여러분들이 풀어오시라고요. 저 계획서에 나와 있죠.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끝까지 해오시라고요. 공인중개사법 끝까지 다음 주에 185페이지까지 풀어오시라고요. 그러니까 다 못 풀면 한 파트 제목 1절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문제씩이라도 풀어보시라고. 한 문제씩이라도. 그럼 한 문제씩 하면 그렇게 안 많아요. 그 시간 나면 또 한 문제 더 풀어보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걸 한 10분이든 30분, 한 30분 정도 루틴을 정해야 돼. 나는 그날 들은 거 한 30분은 보겠다. 보고 나서 내일 할 거 풀고. 낮에는 시간 많잖아요. 밤에 하는 사람이 시간 없지만. 그런 식으로 딱 정해진 루틴대로 정해진 걸 가지고 그 틀대로 해야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스트레스 받아요. 불안하고 또 굉장히 심리적으로.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바로 오늘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